2020년 1월 8일 목요일입니다. 요즘 정말 보고 싶은 스포츠 경기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렇죠. 정말 구하기 힘들죠. 저도 얼마 전에 친구랑 막 얘기하면서 이럴 거면 그냥 집에서 보는 게 낫지 하고 투덜댔는데 바로 그 다음날 이 소식을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주제 바로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CNET, 슬래시닷, 또 데드라인 같은 매체들 기사를 쫙 모아보니까요. 우리가 컨텐츠를 보고 즐기고 만드는 방식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거나 어떤 회사가 좀 어렵다더라 이런 단편적인 소식들이 아니거든요. 네네. 이 조각들을 이렇게 딱 맞춰보면 기술이 시청 경험의 본질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또 스크린 뒤에서는 기업들이 살아남으려고 어떤 생존 전략을 짜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이 보이죠. 오늘 저희가 바로 그 흐름의 핵심을 한번 짚어보려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문제의 티켓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CNET 기사를 보니까 애플이 스펙트럼이랑 손을 잡았더라고요. 네, LA 레이커스 농구 경기를요. 그걸 애플 비전 프로로 실시간 중계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이게 그냥 VR 중계가 아니에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그 코트 바로 옆 좌석의 시야를 제가 그냥 제 거실 소파에서 똑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공간을 초월해서 최고의 경험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소유요. 네. 코트 주변에 설치된 특수 카메라가 7가지 다른 시점을 제공하는데 이건 뭐 평범한 TV 중계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골대 바로 밑이나 선수들 발밑 같은 앵글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이건 단순한 시청이 아니라 체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특히 이게 미국 주요 스포츠 리그가 애플의 그 몰입형 포맷으로 정기 생중계를 약속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이 되게 중요해 보여요. 맞아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애플 비전 프로, 그동안 기술은 엄청난데 이걸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평이 많았잖아요. 아, 그렇죠. 소위 말하는 킬러 앱이 부족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요. 정확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시도가 단순히 킬러 앱을 찾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봐요. 애플은 지금 디지털 독점 경험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는 거예요. 디지털 독점 경험이요? 네,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돈으로도 못 사는 그 최고의 좌석을 VR 헤드셋 하나로 소유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티켓을 파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경험의 소유권을 파는 비즈니스로의 전환을 꿈꾸는 겁니다. 기사에서도 딱 짚어서 얘기하잖아요. 즉시성과 감정이 중요한 라이브 스포츠야말로 이 기술이 마침내 의미를 갖게 되는 지점이라고요. 와, 경험의 소유권을 판다. 진짜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3,499달러? 거의 40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은 정말 큰 장벽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스펙트럼 인터넷이나 스포츠넷 구독자만 볼 수 있다는 조건도 붙고요. 이게 자칫 일부 부유한 팬들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버릴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기술 쇼케이스나 얼리 어답터를 위한 전유물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대중화에 실패하면 결국 잠깐 반짝하고 잊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애플이 보는 그림은 훨씬 더 클 겁니다. 지금은 이 하이엔드 시장에서 이런 경험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고 기술 비용이 점차 낮아지면서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제품으로 대중화를 이끌어가는 아주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리고 있겠죠. 지금의 이 시도는 뭐랄까, 미래 시장을 향한 값비싼 출사표인 셈입니다. 애플이 경험의 깊이로 승부를 보려는 거군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몰입감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있는 반면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디즈니 플러스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 같아서 이게 또 재미있습니다. 아, 그 세로 영상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슬래시덧 기사를 보니까 디즈니가 앱에 새로 영상을 추가하기로 했더더군요. 네, 이건 완전히 다른 철학의 접근법이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일일 참여율, 영어로는 데일리 인게이지먼트입니다. 일일 참여율이요?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나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구독자 수는 많아도 사용자들이 매일같이 앱을 켜보게 만드는 그 습관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는 그런 내부적인 분석이 있었어요. 솔직히 저도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쇼츠나 릴스 무심코 넘겨볼 때가 진짜 많은데 디즈니가 바로 그 1분, 2분의 자투리 시간을 노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무서운 전략인데요? 틱톡이랑 유튜브 쇼츠가 이미 다 증명했잖아요. 짧고 자극적이고 또 끊임없이 이어지는 세로 영상은 사용자의 반복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포맷이거든요. 그렇죠. 디즈니는 이 마법의 포맷을 가져와서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앱에 더 자주, 더 오래 머물게 만들려는 거예요. 애플이 깊은 몰입감으로 2시간짜리 경험의 질을 극대화하려 한다면 디즈니는 짧고 잦은 접속으로 하루 24시간 속 존재감을 높이려는 거죠. 결국 스트리밍 전쟁의 무대가 구독자 수 경쟁에서 네, 시간 점유율 경쟁으로 넘어가는 거죠. 확실한 신호네요. 스크린 안에서 벌어지는 이 깊이와 빈도의 싸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근데 결국 애플이든 디즈니든 스크린 안에서 시청자의 시간을 뺏기 위해 싸우는 건데 이 스크린 뒤, 그러니까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의 생존 경쟁은 훨씬 더 복잡하고 치열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한때 잘 나가던 영화사 STX 엔터테인먼트 소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데드라인 기사를 보면 거의 회사가 완전히 해체됐다가 다시 조립되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경영난을 겪던 STX가 A캐피라는 투자사에 100% 인수되면서 창업자랑 기존 CEO는 모두 떠나고 새로운 리더십 아래서 완전히 새 출발을 선언했죠. 앞으로의 전략도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막 수억 달러짜리 블록버스터 대신에 2천만 달러 이하의 중저예산 영화에 집중하고 배드맘즈나 허슬러처럼 이미 성공했던 자사의 IP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이 아닌데요. 이건 단순한 긴축 재정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기사에서 리셋, 리부트 이런 단어를 쓴 이유가 있죠.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한 수가 등장하는데요. STX가 영화 완성 보증 분야의 세계적인 회사인 FFI, Film Finance Inc.와 자매 회사가 된다는 점입니다. 완성 보증이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약간 보험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딱 그런 개념입니다. 영화 제작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감독이 도망가는 등 어떤 이유로든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 투자자들의 손실을 막아주고 영화를 어떻게든 완성시켜주는 일종의 금융 안전장치예요. 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STX가 이제 영화를 기획하고 제작, 돈을 끌어오고 자금 조달, 망하지 않게 보증하고 완성 보증, 세상에 내놓는 배급, 이 모든 과정을 한 지붕 아래서 해결하는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더 이상 리스크가 큰 홈런만 노리지 않겠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대신 확실한 이루타를 꾸준히 그리고 안전하게 치겠다는 거죠. 그 완성 보증이라는 든든한 안전망까지 갖추고요. 그게 핵심입니다.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운 거죠. 천재적인 감독의 감이나 시장의 대박에 의존하는 모델이 아니라 실패의 위험 자체를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훨씬 더 단단한 모델로 바꾼 겁니다. 자금 조달에 늘 목마른 독립 제작자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파트너로 보일 수밖에 없죠. 와, 실패의 교훈을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내다니 대단하네요. 이렇게 제작사가 내부적으로 뼈를 깎는 재정비를 하는 동안 컨텐츠를 세상에 알리는 PR, 즉 홍보 업계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네, 그 워싱턴 DC 회사 이야기죠. 맞습니다. 워싱턴 DC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회사가 할리우드의 심장부인 LA로 진출했다는 소식이에요. 네, 세븐레터라는 회사인데 이 소식도 데드라인에서 다뤘죠. 근데 이게 단순히 지사를 하나 더 낸 수준이 아니라 그 LA 사무실을 이끄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그 의도가 명확해 보여요. 정말 그렇죠. 브랜든 쇼라는 사람은 전 디즈니 훌루 임원 출신인데 그전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파트너도 경력이 화려하죠. 맞아요. 케이시 에르난데스는 허벌라이프 같은 글로벌 기업 임원의 LA 시장 보좌관까지 지냈고요. 이건 뭐 엔터테인먼트, 정치, 기업 홍보의 어벤져스를 모아놓은 것 같은데요. 하하, 그렇죠. 정치판의 전략가들이 왜 갑자기 할리우드로 온 걸까요? 그게 바로 지금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영화 한 편, 드라마 한 편을 성공시키는 건 단순히 작품이 좋다, 홍보를 많이 한다, 이 차원을 넘어섰어요. 각종 논란에 대한 위기관리, 정부 정책이나 규제에 대한 대응, 또 복잡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이 모든 게 중요해졌죠. DC의 그 정교한 전략 컨설팅이랑 할리우드의 스토리텔링 능력을 결합하려는 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홍보도 거의 대통령 선거 캠페인처럼 아주 정교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는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봐야죠.
기사에서 브랜든 쇼가 26.2마일을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이라는 비유를 쓰는데 이게 핵심을 꿰뚫는 말이거든요. 마라톤 완주요? 네, 정치 캠페인은 선거일에 끝나잖아요. 근데 이들은 영화 개봉 후 스트리밍, 2차 판권, IP 확장까지 이어지는 브랜드의 일생 전체를 관리하고 완주시키겠다는 거니까요. 이제는 컨텐츠를 잘 만드는 것만큼이나 그 컨텐츠를 둘러싼 이야기, 즉 내러티브로 어떻게 만들고 관리하느냐가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와,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정말 거대한 두 개의 전선이 보이네요. 스크린 안에서는 애플 비전 프로처럼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하려는 쪽과 디즈니 플러스처럼 자주 찾는 습관을 만들려는 쪽이 시청자의 시간을 두고 싸우고 있고요. 네, 깊이와 빈도의 싸움이죠. 그리고 스크린 밖에서는 STX처럼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패하지 않는 법을 연마하는가 하면 세벌레터처럼 정치와 엔터테인먼트의 경계를 허물면서 이야기를 지배하는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술, 콘텐츠, 자본, 전략이 과거에는 각자의 영역에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가면서 전체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거죠. 어느 하나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네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창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컨텐츠를 즐기는 방식과 그 이면의 비즈니스는 정말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기술이 우리의 감각을 무한히 확장하고 데이터가 우리의 모든 습관을 분석하며 자본과 전략이 이야기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대에 과연 좋은 컨텐츠의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그리고 미래의 위대한 스토리텔러는 과연 기술 전문가일까요? 비즈니스 전략가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 곁에 창작자일까요? 굉장히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질문이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